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가 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 민들레 더 탐사가 이번 주에는 우리 민주개혁진영에 있는 시민들한테 한가위를 앞두고 큰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 시사톡톡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이죠. 우리 광노현 서울시정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늘 함께하시는 분이죠. 이명재 민들레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민들레 주간 뉴스 매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이 민들레 주간 뉴스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 날 일부 예정됐던 영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서 네. 이 방송을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전날이었죠. 네.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예, 저 자막에서 보이는 네. 긴장감이 지금도 느껴집니다만 지금은 좀 굉장히 편안하게 네. 이제 전화를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는 계속 매주 월요일 이게 주간 소식 밤 8시에 찾아뵙습니다. 저희 시민 언론 더 탐사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월요일 8시에 네, 월요일 8시 예. 매주 나가는데 다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만 추석 연휴 여서 네. 이번 주만은 좀 쉬고 쉬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추석 연휴 앞두고 최대 이슈는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였습니다. 정말 대반전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우리 광노현 이사장님은 처음서부터 구속은 안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을 얘기하신 건지? 예, 일종의 당위론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했어요. 네. 그 예측이라고 한 이유는 네. 내가 만약 판사라면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판사라면 이 불구속 재판, 불운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럴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 밤잠 못 자고 막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거든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정말 엄청난 추석 연휴 선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죠, 다들.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그 대장동 그 사건에 이어서 그 검찰이 1년 반 동안 이제 기후제식 여기 우리 곽 이사장님이 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디안 기후제식을 1년 반 동안 털어서 그렇죠. 청구했던 이제 구속영장인데 결국 이게 기각이 되면서 검찰이 결국 윤석열 정권 출범하기 이전서부터 시작됐었던 이재명 죽이기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대실패로 끝난 게 아닌가. 그러죠. 예. 이번에 이제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구속영장이 인용이 됐다.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죠.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확정적 범죄자 맞네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게 돼요. 우선 첫째로. 그다음에 야권의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전체 정치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막은 셈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검찰 정권의 횡포가 오죽했겠어요. 막 브레이크 없이 이제 질주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속되고 안 되고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영장 심사할 때 요건을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 사안이 중대한지, 그 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는지. 그 사안이 중대하면 도주 우려도 생기는 거지. 그렇죠. 사안이 중대하면 또 증거인멸 우려도 생긴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상대방이 그 당사자가 권력자야. 그럼 사실 증거인멸 우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직원도 번복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안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검찰이 구속영장에 이거는 최소 33.6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다라고 하는 거를 넣었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저 단식할 땐 잠넘 따라한다는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본안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가리는 거는 이제 본안 판결이라고 이건 오직 구속 유무를 가리는 건데 구속 필요성 유무를. 근데 검찰이 2년 이상 376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 인물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도 6차례나 이미 특히 이번 건으로도 2차례 그 단식 와중에서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거기다가 2년이라는 게 얼마나 기냐 하면 세상 없는 사건도 2, 3개월이면 검찰 특수부는 다 마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구속도 2, 3개월 해서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만 지금 2년을 끈 거거든.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잖아요. 자신만만했고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심지어는 36년 이상 무기징역감이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사실 증거 인멸하기가 어렵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를 다 마친 거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할 이유도 없고 또 증거 인멸도 불가능할 만큼 탈탈 털어서 다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1600쪽의 구속 이유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PPT만 500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 도주 우려 애당초 없는 거고.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야당 대표라는 이 성격이 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일반 시민과 언론의 또 정치권의 집중적인 감시, 견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라도 그렇다는 말을 한마디 붙였죠. 그리고 사실은 구속을 하고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한 거예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구속은 아직도 잘못된 거지만 처벌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구속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든가 또는 유무죄를 강력하게 다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든가 특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절대 불가, 구속 절대 불가 이유는 이제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워낙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뭐 서훈정 국정원장이나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항상 사법부가 우리 일반 민주진영에 있는 시민들의 상식과 배치되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역시 또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 독재 서슬퍼는 검찰 독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런 좀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 피해자 한동훈 그리고 피해자 윤석열 적시한 사건에 제가 피의자로 불려가서 영장실 심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 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가 분이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영장실 심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그 개인적으로 내가 그때 경험했었던 이 판사 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영장은 아마 발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도 역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우리 한가위 앞두고 좀 큰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그러니까 곽걸감님이 이제 이 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이 사안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 인멸 우려 여부가 이 영장 실질 심사의 핵심이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법관의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이 사안의 성격과 무게, 파급력에 합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법관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장 실시 심사 이 법관에 대해서 이번에 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성격,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제대로 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법관 위기를 포기하고 정치 검찰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상당히 이제 그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우리 곽교육감님에게는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런 뭐랄까 그런 이유와 타당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교육감님 자기 자신이 12년 전이었죠. 네.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그 씌워졌던 이른바 사후 매수죄, 후보 매수죄로 재판을 받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것이 하나의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어떤 유죄의 심증을 또 유죄의 여론을 낙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영장 불구속 재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더욱더 어떤 자기 그 교육감이 어떤 처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그 뭔지를 제시를 한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것은 이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되는 이 불구속 재판에 대한 이 원칙,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아주 의미가 깊은 글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이 가결되고 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잖아요. 내일 모레로 박도한 상황에서 갑자기 제 경험하고 너무나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에 반추해서 그 글을 그냥 간단히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몇 분들이 좀 기고를 하라 그래서 조금 손을 봐서 기고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쓰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건 있잖아요. 중대한 사건. 그러면 당시 서울교육감은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김문수였기 때문에 선출직으로는 그 다음번 정도로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거는 이미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또 저를 2번 불러서 다 수사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번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불구속 재판 원칙에 충실한 게 맞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구속 이꼴 처벌로 네. 생각하는 건 좀 이제 거둬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요. 그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건부 불구속이라고 해서 왜 석방 보증금 내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네. 미국 같은 데서.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특히 이렇게 큰 사건이라서 수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 네. 추가적인 구속을 해야지만 추가 수사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옳다는 원칙이 정말 좀 확립됐으면 좋겠어요. 요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이번 그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평가를 한 거고 대체로 뭐 민주진보 중에 있는 시민분들하고 의견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이제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국힘당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김호경 에디터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 사진에 보니까 아주 침통한 얼굴이네요. 국민의힘 의원들 침통하면서 비장한 얼굴들인데 국힘당 이제 의원총회 법치몰락 정의기각 무권구속 유권석방 이렇게 이게 저 플래카드 중에 지금 저 무권구속 유권석방 저게 아마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내용이 구호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기 무권 누가 그럼 무권이고 누가 유권인가? 도대체 이게 참 기가 막힌 저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디에게 권력이 있으며 어디가 그 권력으로부터 침탈을 받고 있는지 이건 상식적인 것인데 하루 아침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의 결론 때문에 자기들이 약자가 되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이죠. 지금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상 중에 하나는 과연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것인가. 근데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이런 그 말들, 기세로 봐서는 재청구를 뭐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으름장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떻습니까? 교육관이 보시기에. 그거 뭐 불가능하고 거기서 하면 정권 내놔야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정권이 해온 일이 딱 이재명 대표 사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뭐 검사가 70명이, 정예검사 70명, 뭐 수사관 200명, 압수수색 376회에 빛나는 2년 내내 이거 가지고 틈만 나면 인격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정치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축이었고 뭐 외교안보 쪽하고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정권 내놔야죠. 지금 그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게 상식적인 시각인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로는 검찰은 하루 속히 보고함을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검찰도 사실 지금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영장 기각된 다음 날 기자들 앞에서 결국은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속은 이제 수사 과정의 이제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국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여지를 뭐 시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도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 뭐 검찰 스스로 이건 뭐 저는 자멸의 길이라고 봅니다. 워낙 이 보완 수사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하고 1년 반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탈탈 털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털 먼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영장 청구서에 담겼는데 보면 그 백현동 비리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물론 돈을 받은 건 검찰 스스로도 단 한 푼도 밝혀내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접적인 증거를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백현동 사건은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뭐 임대주택 비율을 뭐 100%에서 지금 10%로 낮춘 부분, 그 부분들은 영장의 판사가 보면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언급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부분들은 그 판사분이 보도를 해도 이거는 검찰 수사가 이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유일하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검찰이 어느 정도의 뭐 혐의가 뭐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봤지만은 제가 볼 땐 이 저희 더 탐사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백현동 그 사건에 있어서 용도 변경이나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외압을 행사한 거고 박근혜가 그 국토부를 그렇게 뒤에서 그 압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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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장 기각 사유 그 판사가 이례적으로 길게 썼잖아요. 네. 그걸 보면 뭐 다시 보강 수사에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다퉈볼 만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무슨 증거가 더 나올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김호경 국장이 쓴 이제 기사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영장이 그러니까 재청구돼서 기각당하면 이건 이제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정부 특히 이제 여당이라든가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계속 영장 재청구라고 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칼집에서 칼을 진짜 꺼내 보이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영장 기각 직후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압수수색을 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다음 날 이것이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추석 명절 가족들끼리 모인 친지끼리 모인 밥상에서 계속 이야기가 민주당의 어떤 그 대표 이야기 또 민주당 여러 비리 이야기가 밥상에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다. 근데 돈봉투 사건은 사실은 식은 밥이죠. 예, 그걸로 사실 송 대표 소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게 뭐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이게 이번 추석 명절에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네. 물론 뭐 법원 판결을 놓고 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평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민주당 개딸한테 굴복한 거다. 이 사람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판사 출신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짜. 금도를 진짜 벗어난 말들이고요. 그렇죠. 전부 그래요.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흔한 말로 사법부의 독립이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 물론 그것 우리도 이제 사법부 영장 판결을 비난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요.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불구속 재판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평이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속 그렇죠. 여부 파장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법의 지배가 돼야지 법을 내세운 지배나 또는 법관의 지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한 지배는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엄청난 감시와 비평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고 더군다나 이 판사가 이런저런 굴복뿐만 아니라 권력에 굴복했다. 야당 권력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지금 사법부 아마 판사들이 다 기가 막혀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이 저럴 수가 그렇죠. 있나. 자기가 속했던 사법부에 대한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이런 그 건전한 비평과 비난과 매도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판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은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그 여당 그 대표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로 해야 되는데 판사가 개딸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살아있는 그 권력이 있는데 그 말에는 운연중 사법부는 이렇게 뭔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굴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본인 자신이 얘기한 게 가지고 아닌가 있는 싶어요. 것이죠, 사실은. 예, 자, 그런데 결국 사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이 영장 전담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과연 어떤 분인지 그분들이 하여튼 최대 관심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호경 에디터도 영장 실시 심사 전에 영장 판사의 이제 성향을 꼼꼼히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결론은 특정한 경향성은 찾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뭐 공교롭게 우리 이제 강진구 기자의 뭐 영장을 또 기각했던 네. 판사이잖아요. 그 아무튼 특별한 어떤 그 경향성은 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기사의 결론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장 발부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과연 이게 온당할까에 대해서 이 기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생각이 들죠.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하고 상당히 그 사회에서의 상당한 보편 타당성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판사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크게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체 지금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불신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대체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마음 졸이고 이 판사의 그동안에 어떤 영장을 기각했으며 어떤 영장을 발부했는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법 그 시스템이 이제 워낙 그 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안들이 전혀 다르게 결정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걸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판사 개인이 사실은 이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사법 권력에 대한 이제 민주적인 통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큰 과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영장 항고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석방, 그 불구속이죠. 조건부 불구속,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그런 조건부 불구속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 수사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권이, 방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그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이제 또 이렇게 그 AI 인공지능을 또 이렇게 연구해온 학자들 사이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판사들 개인이 그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이 판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판례들을 전부 다 AI에게 학습을 하게 하고 난 이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판사가 내린 판결이 이제 그동안에 내린 판결의 그 이 정규 분포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그 판사에게 왜 당신이 전형적으로 내었던 그동안 판례와 다른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소명케 하고, 그런 소명들이 부족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유창훈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을 하고 난 뒤에 첫 사건이 거의 제 사건이 거의 첫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는 과연 이제 유창훈 판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몰랐고 언론에서도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제가 그 영장이 이제 기각되고 난 뒤에 받았던 느낌은 저분은 그 외부의 외압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뭐 어느 쪽의 진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판사로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과 소신이 있고 그걸 지키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적시가 된 사건에서 한 기자가 구속되는 것을 막아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그런 원칙, 소신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왔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영장 기각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제 바람대로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요, 그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1600쪽을 읽잖아요. 만약에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본안 판결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유죄를 그렇죠. 하려면. 그런데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에 대한 소명이 그 뭐라 그럽니까? 소명만 되면 된다고 범죄 그래요. 혐의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만 되면 된다. 이 소명이라는 거는 그럴싸하면 그렇죠.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싸하게 보인다. 그럼 입증이야. 그럴싸하게 그렇죠.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이비가 다 그럴싸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먹고 엮잖아요. 1600쪽이나 엮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그럴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1600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럴싸하지 않고 이러면 진짜 깡통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엮었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응? 그런데 한 가지는 뭐 그 검사 사칭이었던가요? 그 옛날 사건. 그 부분은 뭐 좀 소명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그걸로 뭐 구속을 시킬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나머지 두 개, 대북송금하고 이 백현동에 대해서는 뭐 소명되지도 않았다고. 대북송금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그런 했었고 이쪽 백현동은 쟁점이 크게 용도 변경,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비율 하향 조정, 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세 가지였는데 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에 대해서만 뭐 좀 어느 정도 혐의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좀 이 피의자의 그 방어권을 배제할 만큼 뭐 그런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럴싸하게만 소명이 되는데 입증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싸해 보여.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1심, 2심, 3심 다 그 혐의에 대해서 그 그럴싸하게 보여서 구속 재판을 실시했는데 1, 2, 3심 모두가 그 혐의는 완전한 무죄라고. 그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서 절차적인 무죄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약간 유죄로 보이긴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조금 남아서 무죄로 하겠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로서 완전히 틀린 얘기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실체적 무죄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받아서 1, 2, 3심으로 끝났어. 그런 경우에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배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그 배상 제도도 없어요. 제가 그 경우입니다, 사실은. 저는 후보 매수죄로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보 매수죄, 그 사전에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1심서부터 2심, 3심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실체적 진실로 확인이 된 거지 뭐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 바로 깜빵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아 진짜 그러면 사람들한테 완전 낙인 찍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혼란, 충격, 상실감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일반 유권자들 저를 뽑아줬던 그다음에 서울 교육계에 미친 그 충격, 혼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한계 같은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역시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느라고 이제 이틀이나 이제 그 2번씩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뭐 대여섯 시간 이상 좀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게 그 사람이 피가 마르는 시간들인데 맞습니다. 그 고통. 근데 결국은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 잘못된 그 공권력 집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형사 그 무죄가 선고가 되면 이 보상금을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형사 보상 절차에 따라서. 아니야. 그것도 무죄가 선고가 되면 나중에 무죄가 되면은 그 이제 구금일수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형사 보상금이 신청하고 나오게 돼 있는데 요 영장이 이제
심사 받는 동안에 이제 이 구금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그 어떤 보상 절차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국힘당이나 이제 한동훈 장관 이쪽에서 반응을 봤는데 이 극우 언론, 네. 극우 언론 또 친윤 언론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 사태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장 기각 사실이 이제 처음으로 보도됐던 것이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목요일 아침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그 일면의 머리 기사의 제목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선일보는 이제 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극단 치닫는 정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를 보시면은 살아나는 이재명 블랙홀 총선까지 대선 연장전. 무엇보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확실하더라고. 아주 자신의 차 있었겠죠. 이런 이른바 자칭 보수 언론들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래서 상당한 실망, 당혹감을 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이거를 기정사실화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일단 보이고, 자,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제목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이거잖아요.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여기에 대한 정당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많이 가세했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때려잡기에 대한 사법부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될 점에 대해서 스스로 좀 성찰을 하고 하는 것을 일절 없죠. 오히려 영장 기각으로 해서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고 영장 기각으로 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블랙홀이 한국의 정치를 계속 집어삼키고 있다. 이것이 한국 정치를 죽이고 있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중앙일보 역시 대법원장 임명 등 극한 대치 전망이다. 여기서 왜 대법원장 임명이 왜 이재명 영장 기각이 대법원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그 전국의 파행을 불러오는 요인인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전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네. 무조건 이 영장 기각으로 이렇게 연결짓는 이런 식의 논지 전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장난삼아 얘기하자면 정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신문에 방송이나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노하셨다, 경노해서 원래 특기가 책임 전가 아닙니까? 남 그렇죠. 탓하는 거 네. 한동훈 잘랐다, 책임 문책해서 이걸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죠. 네.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보도만 놓고 보면 이제 아까 이재명 우리 이명재 네.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혹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법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이제 표시할 수는 없고 네.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권을 더 극한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시한 것 같죠. 애초에 이제 이 정치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블랙홀이라고 하는 정치의 블랙홀을 불러온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그 원인 중에 상당한 원인이 한국의 이른바 유력한 언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신들을 포함한 이 두 개 언론들을 포함한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것은 일절 없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오로지 남의 탓, 오로지 야당 탓. 예. 그 정점에 대통령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탓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급급시켜버리죠. 그리고 어쨌든 영장 기각으로 정쟁이 더 격화됐다라고 하는 이 이제 극우 언론들의 보도에 통해서 또 읽혀지는 것은 사실상 이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 제거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죠. 네.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이재명은 논란이 되는 인물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인물로 그래서
내년 총선에 당연히 이 부패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이 보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민들레에서는 이런 또 보수 극우 언론들과 달리 이재명이 쓴 대역전 드라마 그가 얻은 것들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번 영장 기각사를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민들레에서는 네. 이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재명은 어떤 리더십을 앞으로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성진 기자가 쓴 이재명이 쓴 대역전 드라마와 그가 얻은 것들이라고 하는 기사도 그렇고. 네. 좀 자세히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저 사진을 우리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얘기를 전해드리자면은 네. 통상은 이제 그 서울 구치소 앞에서 이제 영장이 이제 그 기각이 돼서 피의자가 풀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를 이제 경찰들이 그 장내 정리를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포토라인을 설정을 하고 좀 질서 있게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날은 경찰이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란이 좀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석방되고 난 뒤에 굉장히 이 기자회견이 뭔가 정돈된 분위기가 아니라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살아 돌아온 이재명 영웅으로서의 귀한 뭐 이러한 이미지가 연출되는 것조차를 이 정권에서는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끝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방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뒤에 우리 김성진 기자, 예. 네, 김성진 기자 이제 기사,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한 진정한 정치, 국민 희망을 주는 정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 것이고요. 이제 이어지는 뭐 최백은 교수의 칼럼이라든가 또 민주당에 연재가 되고 있는 관료 개혁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우리 서준서 박사께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일종의 이제 관료제화 돼가고 있는 하나의 정당의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글은 바로 이제 곽교육감님께서 쓰신 좀 한두 달 되셨죠? 이건 한 너댓 달 됐어요. 예. 이미 이제 예전부터 민주당이 주문했던 강력하게 주문했던 이제 바로 여기에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에 대한 국회 탄핵권의 발동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초로 지난번에 결국 이제 이행이 됐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중대한 고비이고 위기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기회로 반전된 것이죠. 근데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는 국민이 된 것이지 이 자체가 기회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자신이 또 사실은 아주 면모일신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최백은 교수께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인 나라의 진짜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국민의 어떤 실질적인 기본권의 어떤 그러니까 기본권의 실질화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점을 주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대표가 된 지가 제법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그 개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다 그 원인을 지금 떠넘겼는데 사실은 뭐 이재명이 대표가 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에 사실상 그 이재명당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대표는 되긴 했지만 대표로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거의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그 영장 그 기각되고 나서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민주당의 구심력이 굉장히 저는 강화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개혁 행보에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기회는 마련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입니다. 네,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내의 이른바 장악력,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상당한 이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당내의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어떤 나라 경영, 그리고 제1야당의 개혁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사실은 이것이 당내 장악력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그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식 개혁, 이재명표 어떤 그 비전, 이 과연 제대로 제시가 됐었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에게는 많이 체감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저는 이제 많이 좀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달라지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는 게, 이번에 저희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그 가결 의심 의원들 한 40여 명 정도 명단이 인터넷에 막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더 탐사 보도가 나갈 때마다 해당되는 의원실에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을 해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이제 피드백을 하고 했었는데, 이 인터넷에 떠도는 명단들이 대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이제 기초 자료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몇 가지 개혁적인 법안에 있어서 그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취해왔는지 부분들이 기본이 됐더라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 검사 그 탄핵안 발의가 됐을 때 최초 한 101명인가요? 102명 정도의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소위 얘기하는 이게 가결표 의심 의원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따른 그런 의심, 이걸 이제 떨칠 수 없다는 걸 의원들이 저는 자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까지 아직도 이제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남은 기간 동안 그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적인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나는 정말 개혁파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 개혁 입법에 좀 찬성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환경적으로도 좀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어차피 국회의원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입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그 이제 개혁을 위해서 각 분야별 개혁을 위해서 연쇄 효과, 전후방 효과가 높은 법안 몇 개를 딱 묶어서 방침을 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강령상 지금 시대 조건상 이 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도 지금 10개월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거기다가 뭐 요즘 하면 패스트 트랙에 태운 거는 국회의장이 무조건 직권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그거마저 지금 김진표 의장 같은 이가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것, 그리고 패스트 트랙보다 60일이면 패스트 트랙이 아닌데 신속 안건 처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60일 트랙, 이걸 활용해서 두어 달 있다가 입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10대 법안 이런 거를 딱 발표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대
대 법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하는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해야 될 건 못한 거, 뭐 노동 기준 같은 거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환경 기준 같은 것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지금 최백운 교수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재명식 민주주의가 뭐냐? 그거는 이 최백운 교수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실질적 사회권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실질적 기본권. 기본권의 실질로.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 노동, 노동 복지, 교육 그리고 금융과 신용이에요. 이게 이제 경제 민주주의를 달리 말하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과 기업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또는 신용 공급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또 약자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이제 정치개혁이겠죠. 그것도 과감하게 어느 정도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당리를 조금은 거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게 리더십의 실질이겠죠. 그걸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최백운 교수 같은 이가 어느 정도 글로 여러 서너 가지 핵심 사안들을 제시했다고 봐요. 네, 우리 여기 소준섭 전 국회 도서관 조사관께서 이제 민주당은 진실로 변해야 한다. 이의 목소리도 상당히 우리 민주당이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능력도 없고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은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 게다가 유선적이까지도 하고 그래서 실망감과 배신감이 깊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로만 변화가 아니고 제대로 지금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느 정도 이제 환경도 조성이 좀 됐고, 그래서 한번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가 펼쳐졌는데 이 기회를 또 한번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또 다시 한번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뭐 일이 될 텐데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두 차례의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9월 21일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잖아요. 적과의 동침 내지는 뭐 자당당 대표를 등 뒤에서 칼 꼽는 행위 비슷했는 건데 그리고 26일 날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지나갔지만 검사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검사 하나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맞아요. 즉시 그 사람의 직무가 정지돼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이 검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물론 처음에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손준성 검사예요. 그 아시죠? 고발 사주 사건의 주역. 공수처에 기소당했잖아요. 공수처가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기각을 했고요. 영장은 기각을 했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당하면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를 당하면 징계 의결을 당한 것보다 훨씬 강한 거 아닙니까? 징계 처분 요구받는 것보다. 그러면 10중 8구는 직위해제를 해야 맞고요. 정 그게 아니면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이성윤 검사님 뭐 전에 한동훈이도 그렇고 전부 다 법무연수원이라는데 연구위원으로 좌천하고 거기 대기시켜 놓잖아요. 최소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영전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금년 9월인가요? 검사장 승진을 시켜버리잖아, 아예. 입막음용으로. 이런 거는 정말 뻔뻔스럽게 이를 데 없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전 국가 조직에서
공무원 역사상,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은 윤석열 징계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손준성이가 이끌고 있던 범죄정보수사단, 그 범정단이라고 그러든가 수사정보 무슨 단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 판사 사찰 문건을 그렇죠. 작성했다는 게 중요한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1심 법원에서도 그 주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는 탄핵이 예, 탄핵해야 마땅한 그렇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면 여럿이 있겠죠. 탄핵해야 마땅한 검사들 많죠. 사실 이번에 이제 뭐 보복 징계에 이제 그 역풍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서 뭐 민주당이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이 백현동 대장동에 이어서 이 백현동 수사를 했던 그 어미준 검사는 예,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실은 검찰권 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범죄를 사실은 저지르고 있는 저는 검사라고 봐요. 그 계속 검찰의 절대적인 거기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속된 피의자나 아니면 재소자들을 스물씩 불러내가지고 자신들이 유리한 증언들을 끌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내는 이런 법 기술을 계속 한명숙 저 총리 사건 때부터 계속해서 예. 행사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백현동 깜짝 놀랐다니까요. 백현동은 용도 변경이 과연 국토부 외압이냐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그 자기 선거 도와준 김인섭이라고 하는 브로커를 의식을 해서 된 특혜냐. 양쪽을 달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 그 공문을 보냈던 이 국토부의 공무원, 결제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 4명을 단 한 명도 불러서 조사를 한 적이 없이 모두가 다 이건 이재명이 자기 선거 브로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걸 어미준 이 부장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는데 어쨌든 뭐 광노현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이 검찰권의 행사를 명분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 검사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확 드러난 사람을 진짜 쳐야 돼요. 이게 여소야대 국회가 생길 때 정치 검찰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대 야소 전국에서도 정치 검찰이 날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여소야대 국회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잠시 날뛰었다가는 바로 탄핵을 당해서 역사책에 오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사실 정치검찰 다스리는 데는 정치검찰 탄핵만큼 좋은 무기가 없죠. 네. 그걸 이제사 딱 한 명 했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네. 좀 비중이 있는 물론 사건 자체가 워낙 그거는 대표적으로 이 공소권 남용 한 그렇죠. 수사권, 사건이긴 한데. 공소권 갖고 깡패 노릇한 거죠. 또 범죄하고 그러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번에 탄핵소추당한 유동환 검사, 안동환 검사, 안동환. 네. 안동환? 네, 안동환. 안동환 검사 유성 씨가 기소유예된 그 자기 가족이 있어서 북한에 송금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기소유예했는데 다시 보복 기소를 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바다로 탄핵을 한 거죠. 사실은 탄핵 소추를 한 거죠. 깡패죠, 깡패. 그렇죠. 완전히. 이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수처에서 공소 시효를 이유로 불기소로 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의 하나로서 공수처를 발족을 시켰고, 근데 하지만은 공수처가 과연 그만큼의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썩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못하죠. 그렇죠. 썩이 아니라 전혀. 근데 이제 100번 양보하더라도 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제도화하는 것을 입법화하고 마련하는 것은 그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권한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우
거의 행사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이죠 또. 네. 적극적인 이 국회의 탄핵권의 행사가 특히 검찰에 대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해서 한 검사 4명에 대한 네. 탄핵소추안에 106명인가 민주당 의원이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탄한 논거가 있는 사람들은 해야 찍소리 못하는 통토가 만들어지고요. 적어도 106명은 일단 뭐 검찰 그 캐비넷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의원이다 그렇죠. 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뭐 탄핵안 발의는 가능할 것 같고 워낙 뭐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이 부분들은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정치 검찰에 대한 탄핵안은 뭐 패스트 트랙이나 뭐 이런 거 태울 필요는 필요도 없잖아요. 없죠. 전혀 신속하게 없죠. 네, 아주 신속하죠. 그러면서도 네.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그 개혁에 대한 그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도 네. 있고 그 민주당을 지지한 지지자분들에 대해서 효능감도 심어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뭔가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효능감을 안겨줘야 내년 총선 때도 우리 민주당을 절대 다수 의석으로 몰아달라라고 얘기할 명분이 생기죠. 자, 한번 다음 소식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21일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21일에 불체 그 체포동의안. 근데 저기 우리 헌법학 공부한 사람 중에 남경국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페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리한 분석을 내놓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도 법적 조언을, 헌법적 조언을 많이 주고 했던 분인데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딱 지금 같은 정치검찰이 날뛰어서 부당하게 엮어서 그럴싸하게 구속시키는 그렇게 해서 파멸로 이르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이 체포가 과연 정치적 정치 수사하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권 남용 그리고 부당한 구속 청구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오직 이것만을 따져서 찬반에 임해야 되는데 가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엉뚱당투 않게 자기 공천권 때문에 너가 당대표 내려올 거면 우리가 부결시켜 줄게. 다시 말하면 우리 공천에 아무 위해가 없으면 가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결시키겠다. 거의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거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건 헌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난다. 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진짜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행태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것도 뭐 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체포동의안 가결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바라지 않았던. 그러죠. 바라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사진이 딱 찍힌 게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환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본인도 놀라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익의 균형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방탄정당이라는 걸 계속 떠들 수 있게 하고 이쪽에서는 여간 당대표를 검찰 아가리에 집어넣지 않고 이 선에서 이익의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22일째 그렇죠. 단식 중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는 바람에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는 참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안 까봤어야 되거든. 이게 부결돼서 비난만 퍼붓고 구속영장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구속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검사 생활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장만 보면 이게 그 법원에 제출했을 때 구속될지 안 될지 본인이 알거든요. 이거 영장 발부가 사실상 어렵다. 그냥 판사가 정치적인 그 고려를 해주지 않는 한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는 영장이 발부가 어렵다는 걸 본인이 그 이미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시험장에 끌려가는 수험생이 된 기분이 그 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민주당 그 수박계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표를 열심히 모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고 워낙 동정 여론이 많으니까 과거에 그 1차 체포동의안 당시에 뭐 기권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의원들이 다들 이제 부결로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표 단속을 너무 세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적당히 이제 만만치 않은 그 반란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부결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는데 민주당 수밖에는 너무 열심히 표를 모아가지고 결국은 가결을 시켜서 국힘당이 제일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힘당 사람들도 놀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한동훈도 놀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끔찍한 결과가 이게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들레에서 이제 그 대장동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걸 이제 기획으로 한번 이제 짚어보기로 하신 거예요. 네, 이른바 대장동 계획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그 중간과 뭐 지금 이제 아직 끝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원체 복잡하잖아요. 네. 또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것을 이른바 이제 이재명 비리로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토건 비리에 대해서 저승사자였던 이재명 지사가 대표가 오히려 토건 비리의 수괴가 됐는지 이런 과정을 이것을 이른바 이제 대장동 잔혹국의 전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10여 회에 걸쳐서 앞으로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도인데요. 우리 이제 민병선 편집위원, 사실은 우리 민병선 편집위원은 우리 민들레 사회 에디터였는데 또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나갔고 계속 이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병선 편집위원이 나가서 그동안 쭉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추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이제 연재를 할 텐데 첫 번째 이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첫 보도가 나왔던 것이 2021년,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이죠.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3일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던 것이에요. 이럴 때 조선일보 1면과 5면인가에 한 면에 걸쳐서 아주 뭐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했던 것이 대장동 의혹의 첫 번째 보도인데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 보도의 문제점 그리고 상당히 좀 근거가 희박한 이 같은 출처가 희박한 이 같은 그 기사가 조선일보의 그 내부에 그 편집회의를 어떻게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지면에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추석 앞두고 이 보도가 터져 나와가지고 상위 이맘때와 같은 시기였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도담사에서도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최초의 그 소스는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의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를 이제 지지하던 쪽에서 정보를 준 걸로. 네. 조선일보에 바로 준 것 같지는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한 작은 인터넷 신문에다가 흘렸죠. 그렇죠. 근데 그 인터넷 신문에서는 보면 기사가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사를 그대로 조선일보가 그걸 기사를 그것도 바로 받은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밀하게 뭔가 그 기획된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의심을 이제 지우기 어려운데 우리 민들레가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냥 의혹을만 가졌던 사안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본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 다음 소식은 이거 굉장히 큰
예, 화제를 몰고 왔던 사건인데 이게 국군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시가 행진에 나섰다는 거죠. 이건 보통 북한에서만이 그러니까요. 보이는 장면인데 저게 인공기 대신에 지금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다들 뜨악할 겁니다. 네. 서울시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탱크가 등장을 하고 장갑차가 나오고 네. 저 장면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미군들이잖아요. 미군들. 국군의 날에 외국의 그 장병들이 그 시가 행진에 참여하는 모습. 저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물론이고 네. 세계적으로도 네. 유례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주권 국가의 국군의 날 행사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다. 그러니까요. 예, 뭐 미군뿐만 아니고 내년 이런 기세면 내년 국군의 날 행사에는 그 자위대까지 서울 한복판 도심을 누비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마 했던 일들이 뭐 계속 현실화되고 있어서 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장 국회 열어서 강하게 규탄하고 경위를 이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고 문책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격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 참담함 뭐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 수구 냉전적인 그 사고에 기초해서 뭐 최근에 일련의 뭐 공식 행사에서 내뱉는 세력들,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지금은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시대가 70년대 뭐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 국군의 날 이 시가 행진 여기에 또 현직 대통령이 나타난 것은 그 거꾸로 돌아간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러니까요.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병영국가, 네. 병영국가를 이제 책책을 하는 그런 시도이고요. 뭐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바로 이제 한국의 지금 군 통수권자가 군에 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석연치 않은 이유라고 하는 거. 사실 그게 사람들이 막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네. 부동시. 네. 근데 당구는 500을 치신다고. 네, 예. 이제 근데 정작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군에 대한 이건 일종의 뭐 탱크를 동원하고 뭐 비행기가 서울 도심을 날고 또 미군까지 여기 참여를 하게 하고 하는 거 이건 일종의 군대를 자기 어떤 그 뭐랄까 권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완력을 과시하는데 동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아주 얕은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편에서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뭔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한편으로 참 약한 모습이다 이것은 오히려 그렇지, 약한 과시할 모습일 수 것이라고 것은 이런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불과 한 달 전이죠. 우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면서 이건 참 군 내부에서 과거에 참 볼 수 없었던 일들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진짜 균열이 심각하게 오고 있구나 이런 했는데 뭔가 그런 것들도 좀 지우기 위한 의도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군 통수권자야 딱 과시하고 앉아 있는 건데 그리고 이른바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걸 저런 식으로 과시하고 싶은 정말 얕은 생각이죠.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흉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군들에게도 격려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는 그런 우쭐 심리. 우스운 거죠. 근데 저게 파묻혔잖아요. 저 뉴스가 전혀 지금 어디서도 다뤄지질 않고 파묻힌 거거든요. 이게 아마 26일이었죠? 예, 26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장 심사가 네.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묻혀버린 거지. 묻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뭔가 이렇게 딱 병영국가에 그 자기가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걸 과시할 수 있는. 네, 이거야말로 진짜 북한 따라하기죠. 9월 9일 날 저 탄도미사일을 다 보여주고 했다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소식입니다.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에 그 인터넷 언론, 보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방송 그렇죠. 규제 기구인데 예, 이제 인터넷 언론에까지도 이제 방심위가 지금 이제 칼을 들고 나서겠다는 거 그렇죠. 밝혔죠. 월권이죠, 이것은. 월권이 불법인데, 이제 방심이 최근에 이제 구성이 되고 바뀌었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위원장으로 저렇게 선임된 사람이 아주 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유일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어떤 이 유모 위원장이 들어가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것은 어떤 그 방통위원장, 그 이모 방통위원장이죠. 네. 이모 방통위원장이 한마디를 하면은 바로 이행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 내부에서 어떤 직원이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실명으로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보냈어요. 위원장과 직원들에게. 그래서 지금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모 위원장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방심위 이상, 방심위의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그러한 어떤 그 자긍심을 해치는 일인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글이. 네, 유일임 참고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분이 이제 YTN 출신이죠. 네. YTN 출신인데 법조 그 출입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잘 알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조 기자들로 만들어진 클럽이 있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인가요? 뭐 해가지고 그 클럽의 회장도 맡으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윤석열을 이제 그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그 예심을 사실상 맡았었던 자문위원인가요? 그렇구만요. 그 자문위원 그 그룹에 있으면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이 변호에 비호했었던 이 분입니다. 사실은 그 보훈으로 아마 저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만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어서 뭐 또 계속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 이동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인터넷 언론을 규율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없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가 당신들이 한번 인터넷 언론들 가짜뉴스 척결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그걸 이행을. 그래서 내부에 이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치를 했고 여기 이제 직원들을 막 강제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부에서의 이런 거 반발이 나오는 것인데 전에 우리 강진우 기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부로부터의 그 이반과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런 징후가 아닌가 싶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국군의 날 시가행지에 탱크를 동원하고 아주 뭐 그 사납게 이렇게 폭주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부에서 이거 상당한 이런 이 반발과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 이제 박정훈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 방송통신심의원에도 그런 비슷한 이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수많은 제가 보기에는 박정훈과 이문정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정권이 스스로는 뭐 자기들이 뭐 방송도 장악하고 뭐도 장악하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죠. 한편으로 이제 틀어지고 있다 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는 상당히 그 허약성이 내부에서 곳곳에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올린 일종의 상소문이죠. 위원장한테. 이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좀 이 위원장에 대한 성토문? 성토문. 성토문이죠, 성토문. 위원장에 대한 네. 고발장, 네. 공개 고발장인데 무엇보다 이거예요. 도대체 가짜 뉴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문제가 이겁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 사회가 합의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합의가 될까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근데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언어 도단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윤석열 이 정권은 이미 우리 국가 시스템이 이루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의 의식이 과거 7, 80년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많이 성숙해
저 있잖아요. 민도가 네. 많이 올라왔는데 이 과거처럼 일단 권력을 가진 자가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제 공무원들은 그냥 상명 하복에 따라서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오판인 것 같아요. 우선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네. 예, 그런 게 일어났고 사실 이번에 영장 이재명 대표된 영장 기각도 아마도 뭐 옛날에 생각하던 그 사법부는 항상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권력의 눈치를 볼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에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통신신문에서 이 용기 있는 한 분의 이 글들이 충정 어린 글들이 우리 또 민주주의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아주 큰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 각자가 자기 자리에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나가고 그런 가운데 위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지시라든가 아니면 부정의한 지시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소화하고 또 막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지는 않죠. 네. 그리고 위에서 하는 짓들은 다 우리가 쉽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국면으로 치달을 겁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이라는 것이 도처에 서물어지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소식은 이제 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가 만들어진 지 이제 출범 이제 1주년이 이제 다음 달이면 다음 달이죠? 11월입니다. 11월 달. 11월 얼마 남지 15일인데요. 않아요. 네. 그래서 11월 15일 이제 그 민들레 그 창립 1주년을 앞두고 창립 기념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저희들 창간 1주년 맞아서 민들레 한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1월 10일 금요일인데요. 이때 창간 1주년 기념식 및 뭐 축하 공연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을 좀 우리 민들레 후원자, 독자, 시민들과 함께 돌아보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뤄냈던 것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다짐도 밝히고 같이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들레 독자 후원자들을 위해서 축하 공연을 또 해 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11월 10일에 예, 박은호 두 분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 공연까지도 같이 준비됐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이고요. 저희들이 후원 회원들께 먼저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0일 금요일 6시 반부터 열리게 됩니다. 네, 정태춘, 뭐 박은호 두 분은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즐겨 부르던 애창곡 하죠.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함께 키웠던 민들레 지금 1년 사이에 굉장히 저희 더 탐사와 함께 새로운 민주 언론 지형의 새로운 희망의 지금 등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어떤 11월 10일 1주년 기념식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서 우리 민들레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 뭐 더 아니 뭐 저 추석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처럼 아니 열심히 일해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우리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추석을 따뜻하게 또 풍성하게 지낼 권리가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나라 걱정에만 빠지지 마시고 주변 친지들 돌아보면서 아주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어쨌든 이번 그 추석 한가위 저희도 더 탐사 또 민들레와 함께 아주 큰 또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또 저희 더 탐사 또 민들레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